목이나 허리 통증으로 고생하시나요? 올챙이처럼 배가 나오고 비만과 당뇨 걱정을 하시나요? 50대가 되고 보니 아픈 곳이 점점 늘어납니다. 특히 사무실에서 일하다 보니 목과 허리 통증, 근육 긴장으로 고생하고 있죠. 오늘날 점점 더 많은 사람이 사무실에서 일하고 컴퓨터 앞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는데 이런 생활이 현대인의 병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만약 약물이나 수술 치료 없이 이런 병을 없앨 수 있다면 정말 시도해 볼 만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 답이 쉽게 할 수 있는 것이라면 더욱 좋겠죠. 그 쉬운 게 무엇이냐고요? 바로 걷기입니다. 만약 건강이 무너지고 삶의 즐거움이 없어진다면 오늘 삶의 질을 높여주는 걷기의 놀라운 4가지 비밀을 들어보시고 새로운 삶의 활력을 찾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편할수록 몸은 망가진다. 사회 구조가 자동화됨에 따라 우리의 신체 활동이 급속히 감소하게 되었다. 자동차, 엘리베이터, 세탁기를 비롯한 모든 기구들이 우리의 신체 활동을 대신하게 되어 우리 인체는 무기력해지는 운동 부족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게 되었다. 1950년대에 영국에서 버스 운전자와 버스 2층을 계속 오르내리는 차장의 심장질환에 대한 위험 정도를 비교한 결과 운전자의 심장병 위험률이 2배나 더 높은 것을 알게 되었다. 또한 우체국 내에 근무하는 사무직원은 편지를 각 가정에 배달하는 집배원보다 심장병 발병률이 더 높은 것을 알게 되었다. 따라서 직업에 따라 성인병의 발병률에 많은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사무직에 종사하는 사람은 육체 노동을 하는 사람에 비해 성인병 위험률이 5배 정도 더 높다고 한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운동 부족증에 걸려 있다. 과거 우리 조상들은 생계수단이 신체 활동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생을 영위하기 위해서 산을 넘고 내를 건넜다. 이 모든 것이 운동이 된 것이다. 그런데 조상들은 왜 단명을 했나? 그 이유는 간단하다. 몸을 돕는 것들은 음식, 약, 그리고 운동이 있다. 과거 우리 조상들은 운동에는 문제가 없는데 먹을 음식이 없었고 약을 구하기가 힘들었기 때문에 단명한 것이다. 먹을 것도 없어 영양실조인 상태에서 너무 무리하게 일을 하게 되니 골병 들어 수명을 다하지 못했다. 그런데 오늘날은 어떠한가? 음식과 약은 넘치고 있는데 운동이 되지 않아서 몸은 무기력해져 있다. 우리가 타고 다니는 승용차는 무슨 차인가? 어떤 의미에서 바로 연구차다. 자가용만 타고 다니는 사람은 하루 종일 연구차를 타고 다니는 것이다. 운동이 없기 때문이다. 의사가 어디에 있는가? 물론 병원에도 있지만 두 다리가 의사다. 분명한 것은 우유를 받아먹는 사람보다 우유를 배달하는 사람이 더 건강하다는 사실이다. 오늘날 현대인은 이 운동에 관심을 가지고 매일같이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게 되면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면서 생을 영위할 수 있을 것이다. 의학이 고도로 발달되면 우리 몸에 병이 줄어들어야 하는데 성인병이 급증하고 있는 것은 운동의 부족 때문이다. 이 성인병은 의학적 처방이나 약 처방으로는 해결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의학의 발달로 전염병은 급속히 감소하였다. 이에 반해 성인병인 심장병, 고혈압, 당뇨병, 관절염, 비만증, 요통, 암, 간질환, 중풍 등은 더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성인병이 발생하는 데는 7가지 원인이 있다. 1. 운동 부족. 2. 영양 과잉. 3. 대기오염, 수질오염으로 인한 체내오염. 4. 유전. 5. 올바른 건강상식의 부족. 6.
스트레스 증가. 7. 술, 담배 등이다. 이들 성인병은 치료보다 예방이 더 중요하다. 다행히도 성인병은 건전한 생활 습관과 적당한 운동을 하게 되면 65세 이전에는 90%나 그 예방이 가능하다고 한다. 한 연구 결과에 의하면 심장병, 고혈압 등의 심장순환 질환에 의한 사망자가 전체 사망자의 45.3%, 암으로 인한 사망자는 31.6%나 차지했으나 매일 운동을 실시한 결과 심장순환 질환으로 인한 사망자는 21.4%, 암으로 인한 사망자는 19.0%로 감소하였다고 한다. 사회가 과학화되고 현대화되면서 나타나는 역반응은 성인병의 증가이다. 가난하던 시절에는 적게 발생하던 질병들이 잘 살게 되면서 많이 발생하고 있다. 성인병은 현대병이라고 할 수 있다. 운동은 성인병 예방과 치료 효과에 절대적이다. 운동 부족이 성인병의 주 원인이다. 우리 인체의 각 기관은 신체 활동을 해야만 제 기능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즉, 근육은 근육대로 적당한 신체 활동을 해야 발달되고, 심장은 심장대로 운동을 해야 심장 기능이 향상되는 것이다. 우리 몸은 사용하지 않으면 약화되고, 너무 무리하게 사용하면 그 기능이 감소되며, 적당히 활동을 하면 신체 기능이 증대 또는 강화되는 것이다. 따라서 아침 일찍 일어나 조깅을 하고 헬스클럽을 찾으며 에어로빅을 하고 산을 오르는 것 등은 더없이 좋은 일이며 이 이상 보약은 없는 것이다. 소승다보하라. 편할수록 몸은 망가진다. 소승다보라는 것은 차를 적게 타고 많이 걸어라는 뜻이다. 이것이 건강의 지름길이다. 요즘 중년 이상의 남성들이 그나마 건강한 이유는 학교에 다닐 때 심리길도 멀다 않고 걸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나도 학교 가는 길이 4km가 넘었기 때문에 왕복 8km를 걸어서 다녔다. 평소에는 걸어 다니다가 조금 늦으면 가볍게 뛰다가 더 늦으면 빨리 뛰어서 등교를 했다. 초중고등학교 12년을 먼 거리를 걸어 다녔으니 건강해지지 않을 수 없다. 그 당시는 컴퓨터도 없는 시절이기 때문에 친구들과 노는 것은 실내가 아니고 항상 실외에서 공차기, 제기차기, 술래잡기, 얼음지치기 등을 하고 성장했다. 지금 생각해보니 이 모든 것이 운동이 되어 건강한 것이다. 우리의 신체는 지면에 닿는 면적이 넓으면 넓을수록 편하다. 서 있을 때보다 앉아 있는 것이 더 편한 이유는 신체가 지면에 닿는 면적이 더 넓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앉아 있는 것보다 누워 있는 것이 신체가 지면에 닿는 면적이 더 넓기 때문에 더 편한 것이다. 아이들은 항상 서 있으니까 신체가 지면에 닿는 면적이 좁기 때문에 건강한 것이다. 꼬마들을 가만히 보면 서 있지도 않는다. 항상 발 뒤꿈치를 들고 뛰어다니는 것을 볼 수 있다. 신체가 지면에 닿는 면적이 가장 좁은 것을 알 수 있다. 영원히 누워 있으면 가장 편하지 않을까? 한 가지 명심해야 할 것은 편하면 편할수록 몸은 더 망가진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걷기는 삶의 질을 높이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케빈 클린켄버그는 걷기의 재발견이란 책에서 삶의 질을 가장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걷기를 추천한다. 그의 말을 함께 들어보자. 나는 도보 가능한 도시에 살면서 걷는 것이 재정, 자유, 건강, 사회성에 어떤 이득을 주었는지 내게 가져다준 긍정적인 영향들을 이야기하고자 한다. 나는 걷는 것을 좋아한다. 밤에 시내에 놀러 나갈 때나 출근할 때, 이런저런 볼일을 처리하러 다닐 때나 심지어는 장을 보러 갈 때도 나는 차를 이용하지 않고 내 두 발을 이용해 가는 것을 선호한다. 그런 나를 보고 가족과 친구들은 뭐랄까 신기해했다. 그들에게는, 아니 미국인 대다수에게는 차를 몰지 않고
걸어간다는 생각이 낯선 것이다. 웬만하면 걸어 다니려고 하는 나를 보고 사람들은 흥미로운 반응을 보였다. 나는 괴짜 취급을 받으면서도 계속 걸었고 나도 모르게 해마다 걷는 시간이 점점 더 늘어났다. 내게는 걷는 것이 여러 가지 이유에서 매우 합리적인 선택이었지만 21세기의 우리 문화에서는 두 다리를 자연스런 용도대로 사용하는 것이 어째서인지 설명을 요하는 일이 되었다. 나는 독립적인 사람이고 살면서 무언가를 선택해야 할 때는 언제나 독립성을 지키는 방향으로 결정해왔다. 나는 되도록 넓은 선택의 여지가 있기를 바라며 이는 이동수단도 예외가 아니다. 무엇보다 1순위로 택하는 것은 걷기다. 걸을 때는 속도와 경로를 내 마음대로 정할 수 있다. 나는 상쾌한 공기 속에서 내 마음이 한껏 방랑하도록 놔둔다. 그리고 걸을 때는 정말로 주변을 보거나 작은 소리까지 들을 수 있다. 한 번에 하나씩만 하자는 주의이기 때문에 걸으면서 음악을 듣거나 전화 통화를 하지 않는다. 걷기는 내가 일상 속에 끼워 넣어둔 자그마한 현실 도피 수단이다. 그럼 걷기가 삶의 질을 어떻게 높이는지 이야기해보자. 첫째, 걷기는 건강에 좋다. 걷는 것은 건강에 좋다. 이것은 가장 명백하고 어쩌면 다들 아는 내용일지도 모르겠다. 몸을 써서 돌아다니는 것이 차에 앉아 있는 것보다 훨씬 좋다. 우리 몸은 서서 두 발로 걸어 다니게 되어 있지. 같은 자세로 오랜 시간 앉아 있게 되어 있지 않다. 미국에서 비만의 증가와 좌식 생활의 확산이 함께 발생했다는 것은 우연이 아니며 이에 자동차가 큰 몫을 했다. 걷는 것은 너무나 기본적이며 무의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기능이어서 우리 대부분은 걷는 것에 대해 의식적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더 많이 걷기로 선택할 때 얻을 수 있는 이익을 깨닫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말이다. 나는 볼 일이 있어서 나갈 때와 단순히 산책할 때를 다 포함해서 하루에 평균 약 3.2km를 걷는다. 어떤 날은 1.6km도 안 걷고 어떤 날은 훨씬 많이 걷지만 평균적으로는 3.2km 정도다. 하루에 3.2km를 걸으면 뇌 위에 앉아서 보내는 대신 250칼로리를 소모할 수 있다. 250칼로리가 인생을 바꿀 만큼 대단한 것은 아니지만 건강하고 날씬한 몸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다 알고 있듯이 조금이라도 칼로리를 소모하면 도움이 된다. 250칼로리는 가벼운 요깃거리나 맥주 한두 잔 정도에 해당하는데 맥주 한두 잔을 자주 즐기는 나로서는 걷기가 내 허리둘레에 해주는 일이 무척 고맙다. 먹는 것과 관련해서 내게는 아주 중요한 습관이 있다. 식사 후에 걷는 것이다. 나는 먹을 것을 가리지 않고 좋아하며 집에서건 나가서건 저녁에 과식도 하는 편이다. 하지만 식사 후에 5분이나 10분 정도라도 걸으면서 부른 배를 꺼뜨린다. 그리고 걸어 다닐 수 있는 곳에 카페나 식당이 많기 때문에 집까지 걸어오면서 소화시킬 수 있다. 저녁 식사 후에 걸으면 신체적으로도 좋지만 마지막 한 입을 더 먹지 않았어야 했다는 죄책감을 누그러뜨려 줘서 정신 건강에도 좋다. 날마다 칼로리를 태워주는 직접적인 효과 외에도 신체 활동은 직접 계량하기는 어려운 여러 가지 누적 효과를 낸다. 몸을 일상적으로 사용하면 심혈관계, 면역계, 뼈, 관절, 근육 등 전반적으로 몸을 좋은 상태로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또 운동은 정서와 정신 건강에도 좋다. 규칙적인 운동은 무엇이든 좋지만 저강도 운동인 걷기는 신체에 충격을 덜 준다는 점에서 다른 운동들보다 좋을 수 있다. 미국 심장학회 등 건강과 관련된 기관들은 하루에 30분 이상씩 일주일에 5회 이상을 걸으라고 조언한다. 걷기를 하면 건강에 12가지의 이로운 점이 있다. 첫째,
엔도르핀 분비를 촉진해 스트레스, 긴장, 분노, 피로, 경련을 10분 이내에 완화한다. 둘째, 녹내장 위험 감소시킨다. 셋째, 감기 위험을 줄여서 질병 발생 가능성 낮춘다. 넷째, 5년 뒤 알츠하이머 발병 가능성을 반으로 감소한다. 다섯째, 팔과 어깨 근육을 강화한다. 여섯째, 복근을 운동시킨다. 일곱째, 심장 박동과 혈액순환을 높임으로써 심장 건강을 개선한다. 여덟째, 골밀도를 높여 골다공증 위험이 감소한다. 아홉째, 여성에게 결장암 가능성을 31% 줄인다. 열번째, 넙다리 네갈렉은 엉덩이 굴근, 슬화근을 단련시켜 다리를 강화한다. 11번째, 균형 감각을 좋게 해 넘어지는 것을 막아준다. 12번째, 달리기보다 지방을 더 잘 연소한다. 운동을 하기 위해 운전을 하는 사람이 있다. 왜 운동을 하기 위해 운전을 해야 하는가? 무언가 이상하지 않은가?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 미국인들도 전에는 걸었다. 자동차가 없던 시절에는 하루에 20km가량 걷는 건 예사였다. 그리고 꼭 걸어야만 해서는 아니었다. 사람들은 걷는 게 좋아서 걸었다. 걷는 것은 운동도 되지만 사회적인 경험이기도 하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사람들이 시간에 너무 쪼들려서 불평 없이 1km도 걷기가 힘들다. 우리는 운동이란 헬스장에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대부분은 헬스장까지 차를 몰고 가야 한다. 나는 운동이 하고 싶으면 그냥 문을 열고 나간다. 물론 웨이트 트레이닝이 하고 싶으면 근처 헬스장에 가거나 집에서 기구를 사용해야 하지만 걷거나 자전거를 타거나 달리는 것은 동네에서 매우 쉽고 안전하게 할 수 있다. 헬스장에서 하는 것보다 훨씬 재밌기도 하다. 때문에 운동을 하기 위해 운전을 할 필요가 없다. 운전을 덜하면 혈압에도 좋고 화석 연료를 덜 쓰기 때문에 친환경적인 삶을 살게 된다. 물론 규칙적으로 걷는 사람도 뚱뚱하거나 건강이 안 좋을 수 있다. 신체 상태에는 운동뿐 아니라 얼마나 먹는지, 유전적 요인은 어떠한지 등 여러 변수가 영향을 미친다. 하지만 다른 변수들의 영향이 어떠하든지 간에 규칙적인 신체 활동 없이는 건강할 수 없다. 걷기의 운동 효과가 꼭 운동하는 시간 동안에만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의 목적은 일상생활에서 신체 활동을 늘리는 것이다. 에스컬레이터나 무빙 레일에 서 있지 않고 걷는다든지 계단을 이용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칼로리를 소비할 수 있는 방법은 많다. 이러한 전략은 일상생활에서 몸을 더 많이 움직이게 해서 건강에 도움을 준다. 걷는 것이 그 자체로 당신을 건강한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것은 아니지만 미국인이 다른 나라 사람들보다 훨씬 덜 걷고 비만으로 훨씬 더 고생하고 있다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뉴욕타임스에 보도된 2010년의 한 연구는 미국인의 걷기 부족을 수치로 나타냈는데 미국인들은 전문가들이 권장하는 수준의 절반도 걷지 않고 있다. 걸어서 당신의 건강이 어떻게 달라질지는 내가 장담할 수 없지만 분명히 내 경우에는 걸어서 더 건강해졌다. 그리고 더 보기 좋아졌다. 둘째, 걷기는 자유를 준다. 자동차 시대가 시작된 이래로 자동차가 자유의 티켓이라고 말하는 광고가 끊임없이 이어져 왔다. 자동차를 타면 운전자 스스로 경로를 정할 수 있고 목적지까지 빠르게 갈 수 있으며 걷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겪어야 할 느린 속도와 불편함도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이다. 물론 이 말이 사실과 다르다고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다른 조건들이 동일하다면 자동차는 실로 놀라운 이동성을 제공한다. 걷거나 자전거, 버스, 기차로 갈 수 있는 곳의 한계를 넘을 수 있게 해주며 일정에 맞게 경로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해준다.
자동차와 현대 문명에 중독되면서 우리는 인간의 기본적인 본성들을 잊었다. 인간으로서 우리가 가진 중요한 본성 중 하나는 자유와 선택을 갈망한다는 것이다. 자동차가 처음 등장해서 우리를 옛날에 복닥대던 도시에서 벗어나게 해주었을 때 자동차는 자유의 도구였다. 그런데 이제 그 도구가 우리를 노예로 만들고 있다. 그렇다. 노예 말이다. 내 또래나 나보다 약간 어린 또래 사람들이 많이들 그렇듯이 성인이 되고 나서 나는 어디든지 차를 몰고 다녔다. 자동차에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고 사는 삶도 있다는 것 자체를 생각하지 못했다. 미국인들은 자동차 문화에 완전히 젖어서 다른 방식의 삶이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살았다. 그것이 문제다. 미국인은 자동차에 너무 심하게 의존하고 있다. 한때는 자동차가 자유의 티켓이었지만 이제는 우리가 자동차의 인질이 되었다. 미국 도시와 주거지 대부분은 자동차가 없으면 생존하기 어렵게 되어 있다. 먹을 것을 사러 가려고 해도 차가 있어야 하고, 좋은 주거지에 살려고 해도 차가 있어야 하며, 일자리를 구하려 해도 차가 있어야 하고, 출퇴근을 하려고 해도 차가 있어야 하고, 놀러 가려고 해도 차가 있어야 한다. 차가 없거나 어떻게든 차편을 구하지 못하면 속수무책으로 발이 묶일 수밖에 없다. 그 속수무책의 심정을 다들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차가 없어서 난감했던 경험이 다들 있을 것이다. 차가 고장났는데 수리를 바로 할 수 없는 경우, 차가 수리점에 며칠 동안 묶여 있는 경우, 다쳐서 나을 때까지 운전을 하지 못하게 된 경우, 일자리를 잃어서 차 유지비를 감당할 수 없게 된 경우 등등. 이런 상황들, 그리고 더 많은 다른 이유들 때문에 나는 걷는 것을 좋아하고 걸을 수 있는 곳에 살기로 결정했다. 역설적으로 자동차에 의존하지 않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보다 이동이 더 자유롭다. 나는 차에 문제가 생겨서 꼼짝없이 집에 갇혀 있어야 하는 경우가 없다. 차가 고장나더라도 어지간한 데는 걸어서 갈 수 있고, 자전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필요한 곳 어디든지 쉽게 갈 수 있다. 차를 급하게 쓸 일이 없으니 한동안 차를 수리하지 않아도 된다. 전형적인 교회 주거지에서 자란 나로서는 이 자유가 얼마나 힘이 되는지 말로 설명하기가 어렵다. 자동차 의존성에 대해 생각을 바꾸게 된 계기는 파리에서 보낸 여름이었다. 건축학과 학부생이던 1993년, 나는 여름 강좌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 파리에 갔다. 그해 여름의 대부분을 파리 도심의 외곽, 주르단가의 바로 바깥에 있는 인터내셔널 유니버시티에서 보냈다. 파리 중심부가 아니었는데도 차가 필요하지 않았고, 그것이 너무나 자유롭게 느껴져서 정말 놀랐다. 물론 차가 필요할 때는 렌트해서 사용했다. 하지만 그 6주 동안 딱히 차가 필요한 일은 없었다. 의도치 않게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생활을 하게 되니 눈이 번쩍 떠졌다. 하지만 미국에 돌아온 뒤 나는 앞에 놓인 삶의 선택지를 보고 솔직히 무척 우울했다. 하지만 우리가 택할 수 있는 선택의 여지는 생각보다 많다. 파리에서의 내 경험은 20년 전이고 그동안 미국도 많이 달라졌다. 미국의 도시와 마을들은 사람들이 두 발로 걸어 다니던 100년 전의 특성을 되살리면서 다시 태어나기 시작했다. 미국의 도시와 거주지들 중에도 걸어 다닐 수 있고 내가 파리에서 느꼈던 자유의 느낌을 경험할 수 있게 해주는 곳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이다. 나는 그런 곳을 조지아주 서베너에서 발견했다. 물론 다른 곳들도 많이 있다. 그리고 걸을 수 있는 곳에 살지 않더라도, 또 이사를 가지 않더라도 약간의 창의력을 발휘한다면 일상생활에서 걸을 수 있는 가능성은 많다. 시도해보고 이동수단의 선택지가 늘어났을 때 느낄 수 있는 자유를 경험해보기 바란다. 셋째, 걷기는 돈을 절약하게 한다.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우리는 18%의 노예다.
부자 대 가난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가계부에 대한 이야기다. 그 중에서도 돌아다니는 데 들어가는 지출에 대한 이야기다. 미국 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평균적인 미국 가정은 세후 소득의 무려 18%를 교통비로 쓴다. 주거비에 이어 두 번째이고 식료품비 12%, 보건의료비 6%보다 많다. 1분만 생각해보자. 건강보다 교통에 쓰는 돈이 3배나 많다. 건강보험 문제를 놓고 전국적으로 격렬하게 벌어졌던 그 많은 정치적 논쟁들을 보면서 의료비가 미국인의 가계 지출에서 이렇게 적은 비중을 차지할 줄 누가 생각이나 했겠는가. 또 교통비에 들어가는 막대한 지출에 비해 방송은 얼마나 많은 시간을 교통 문제에 할애하고 있는가. 대선 토론에서 교통 문제가 논의되는 것을 볼 날이 있을까? 대체 미국인은 교통비에 왜 이렇게 많은 돈을 쓰고 있는 것일까? 간단히 말하면 자동차에 너무 많이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도시 디자이너와 도시 계획가들은 미국의 교외 주거지나 도시를 말할 때 자동차 의존적이라는 표현을 쓰곤 한다. 너무나 많은 곳이 차를 몰지 않고는 일상생활을 영위하기가 어렵게 되어 있다. 교통비 문제를 생각해 보기 위해 미국 자동차 협회 AAA가 가장 최근에 추산한 자동차 소유 비용을 살펴보자. AAA는 1년에 약 24,000km를 주행할 경우 중형 자동차 1대를 소유하는데 연간 약 1,142만 원이 든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자동차 할부금과 세금, 보험료, 연료비, 유지보수비 등 자동차 소유와 관련된 모든 비용이 포함되어 있다. 더 큰 차를 몰거나 더 많은 거리를 달리면 비용은 이것보다 많아진다. 미국의 평균적인 가정은 돈을 어디에 지출하고 있을까? 노동부가 실시한 설문조사를 보면 미국의 평균적인 가정이 연간 예산을 어떻게 지출하는지 알 수 있다. 자전거를 타는 데 드는 비용은 1년에 12만 원에서 24만 원 정도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데는 몇백 달러가 들지만 자동차를 소유하는 비용에 비하면 훨씬 액수가 적다. 각자 자신의 자동차 유지 비용을 계산해 보기 바란다. 이와 달리 걷는 데 드는 비용은 신발 한 켤레다. 나는 차를 산 지 7년이 돼서 현재는 할부금을 내지 않는다. 지난 2년간을 평균 내어보면 1년에 약 1만 6천 킬로미터를 달렸고 9월 평균 지출은 다음과 같다. 보험 약 12만 원, 주유 약 20만 원, 세금 등 1만 5천 원, 유지보수 4만 8천 원, 월 약 38만 원, 연간 약 460만 원이 든다. 내가 자동차에 들이는 비용은 미국인 평균치의 40% 정도다. 그리고 지난 1년간은 장거리를 다닐 일이 거의 없어서 주유비가 많이 줄었다. 생활 방식을 바꾸기로 결심했더니 평균적인 미국인보다 연간 600에서 720만 원을 아낄 수 있게 된 것이다. 대단히 인색하게 군 것도 아닌데도 그렇다. 계산을 하나 더 해보자. 차를 바꿔야 해서 새 자동차의 할부금을 내야 한다고 치자. 그러면 지출은 어떻게 될까? 새 차의 할부금을 포함해도 AAA가 추산한 평균치에 비해 약 240만 원이 덜 든다. 자동차 사용을 줄이면 즉각적으로 주유비와 유지보수비가 절약된다. 연료를 덜 쓰고 차가 덜 닳게 되니 당연한 일이다. 나는 모든 사람이 갑자기 차를 버리고 걸어 다닐 거라는 환상을 갖고 있지 않다. 말했듯이 오늘날 미국의 도시와 교외 주거지들은 그러기에 적합하지 않다. 출퇴근을 하려면 차를 모는 수밖에 없고 출퇴근 거리가 아주 먼 사람들도 많다. 하지만 자동차 사용을 조금이라도 줄이고 그 대신 걷거나 자전거를 타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을 조금 늘려보면 어떨까?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를 갑자기 없애기는 어렵겠지만 조금이라도 변화를 주면 연간
약 480에서 600만 원은 꽤 쉽게 아낄 수 있을 것이다. 자, 480만 원이 추가로 생긴다면 무엇을 하겠는가? 차가 여러 대 있는 가정은 한 대를 없애보면 어떨까? 그러면 연간 1200만 원 가량을 아낄 수 있다. 그러면 이 돈으로 저축액을 늘릴 수도 있고 정말 가고 싶은 휴가를 갈 수도 있다. 내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걸으면 돈을 아주 많이 아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내가 걷기를 좋아하는 이유 중 꽤 큰 부분을 차지한다. 넷째, 사회성을 기른다. 개인의 정체성을 위해 얼마나 분투하든 간에 우리는 인간이 사회적 동물이라는 사실에서 벗어날 수 없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의 사회적 접촉을 즐길 뿐 아니라 열망한다. 그것이 우리의 본성이다. 그리고 인간이 고립되어서는 잘 살 수 없음을 보여주는 연구 결과도 많이 나와 있다. 약간의 고립은 기운을 북돋워 줄 수 있지만 완전한 고립은 사람을 이상하게 만든다. 내향적인 사람이든 외향적인 사람이든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건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도록 만들어졌다. 인간종의 생존 자체가 인간관계에 의존하고 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다. 걷기의 좋은 점 중 하나는 사교의 욕구를 채워준다는 점이다. 걷는 사람이 많은 곳에서는 사교의 욕구를 더 잘 채울 수 있다. 나는 사람들이 휴가 때 걷기 좋은 곳들에 가는 이유가 이런 점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휴가가 아니면 미국인의 일상에서는 걸으면서 사람들을 만나 친교를 쌓기가 너무나 어려운 것이다. 우리는 차를 몰고 일터로 가고, 차를 몰고 장을 보고, 차를 몰고 놀러 가고, 차를 몰고 집에 온다. 각각의 활동에 사교의 요소가 있기는 하겠지만 비공식적이고 느긋한 친교 활동은 아니다. 무슨 말이냐고? 얼마 전에 제이미와 나는 일요일도 즐길 겸 몇 가지 볼일도 처리할 겸 다운타운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다. 가는 길에 공원에서 걷고 있는 로이를 만났다. 우리와 펍에서 퀴즈 게임을 하곤 하는 로이는 64세로 서베너의 마당발이다. 로이는 공원에서 드럼서클을 하고 있는 히피 젊은이들을 만난 참이었다. 어쨌든 로이와의 우연한 만남은 15분간의 대화로 이어졌다. 공원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주말에 무엇을 했는지, 다음 주에는 무엇을 할 것인지 등등 우리가 같이 아는 친구들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눴다. 나는 로이에 대해 한두 가지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됐고 로이도 우리에 대해 무언가를 새로 알게 됐을 것이다. 이 모든 일이 재밌는 시간이었고 일상에서 불쑥 발생한 행복한 사건이었다. 중요한 것은 도보 가능한 동네에서는 이런 식의 무작위적 만남이 흔하게 일어난다는 점이다. 낮이든 밤이든 한두 시간 사이에 완전히 다른 집단에 속한 사람들 여러 명을 만나게 되는 날이 많다. 이런 만남은 복작되는 바나 시끄러운 커피숍 같은 실내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다. 거리나 광장 같은 오교에서도 왕왕 일어난다. 우리는 거리나 광장에 재미삼아 자주 나가는데 걷기 좋은 동네의 중요한 특성 중 하나는 바깥이 재밌어서 더 자주 바깥에 나가게 된다는 점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사교는 단지 재미만을 뜻하지는 않는다. 그보다는 미국인 대부분이 일상에서 결여하기 쉬운 무언가를 말하는 것이다. 고독한 황야를 낭만적으로 갈망하더라도 인간으로서 우리 모두는 서로와 되도록 많이 접촉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다. 기술이 얼마나 발달하든 간에 페이스북 같은 소셜미디어를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해도 채울 수 없는 것이 이런 접촉의 욕구이다. 오늘은 케빈 클린켄버그의 걷기의 재발견의 내용을 가져와 봤습니다. 우리는 자가용의 의존, 중독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삶의 속도와 편리성으로 걷기를 기피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그렇습니다. 자가용에 의존하고 귀찮아서 걷는 것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 고혈압과 올챙이처럼 변한 배를 보고 식사하고 바로 걷기와 출퇴근 걷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마침 이 책을 발견하고 읽었습니다. 모두 아는 내용처럼 보였지만 책을 읽었더니 아주 유용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성인병을 걱정하고 건강을 염려하신다면 이 책에서 제시한 걷기처럼 오늘부터라도 밥 먹고 바로 걷기를 해보세요. 우리 삶은 한 가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의 다양한 요소들로 이루어져 있죠. 그 다양한 요소들이 적절한 균형을 이루어야 삶도 균형을 이룰 수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시간이 없고 돈이 없습니다. 점점 나이가 들면 건강이 없어지고 함께할 사람들이 없어집니다. 이때 이런 균형을 이루어주는 것이 걷기라고 저자는 알려줍니다. 걷기를 시작하면 건강뿐만 아니라 아마도 당신의 삶의 질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걷기를 지속할 동력을 받으시고 당신 삶의 질이 더욱 향상되시길 바라면서 이상 지혜 명언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